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월급을 받는 안경사였지만 대출과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큰맘 먹고 안경원을 차리게 됐어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자영업이라 그런지 아직은 정신없네요. 월급쟁일 때는 몰랐는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엔 여러분의 사연을 자주 듣는답니다. 사실 사장이 되고 보니 손님 없는 시간이 여간 초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매장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니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잠시 잊히더군요. 오늘은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잠시 고민을 잊어보시길 바랄게요. 부디 제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 시간간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나간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그런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더 눈에 띄더라고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안주만 집어먹는 남편의 모습은 술집보다는 도서관이 더 어울려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평소 활달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저와는 너무 달라서 오히려 관심이 가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간사의 수입이 그렇게나 적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자 주변에서는 남편의 수입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둘이 벌면 되니까 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때 저를 만난다면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네요. 왜냐고요?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그 돈과 관련된 문제가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수입을 보고 적잖이 놀라긴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가 신혼 때 시아버님이 명의퇴직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셨던 게 문제였죠. 아버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살에 실직하게 되셨지만 새 직장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남 밑에서 일했으니 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거기까진 저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노후자금이니 손댈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는 저희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실 나이가 되면 외아들이 남편이 도움을 드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두 분은 너무나 건강하신 상태고 또 남편의 적은 수입을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요. 저희도 둘이 벌어봐야 생활비하고 전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형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집장만을 위해 들었던 적금뿐 아니라 모든 씀씀이를 대폭 줄여야 했죠. 헌데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도를 넘게 궁상맞은 생활을 하셨어요. 그날은 시어머님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제 친구가 하는 식당에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정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제 친구를 부르시더군요. 여기 게장 국물이 남았으니 저거 좀 싸줘요. 그리고 저기 남은 계란말이도 좀 포장해 주시고요. 네? 아버님, 저거 계란말이 한 개 남았는데. 한 개든 두 개든 돈 내고 산 건데 남은 거니 싸봐야지. 네. 근데 간장게장은 다 먹었잖아요. 저거 간장만 남았는데 그것도요? 당연하지. 게 맛이 우러나서 여만 마시는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저 간장에 달걀 프라이에서 밥 비벼 먹어봐라. 아주 기똥차다.
제 친구는 황당한 표정으로 잠시 저를 쳐다보고는 남은 게장 국물을 포장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죠.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제 친구가 먹다 남은 국물 대신 새 게장을 포장해줬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말씀으로는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깝다고 하셨으면서 새로운 공짜 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게장 고마워. 새 벌 싸줬다며? 아니야, 고맙긴 뭘. 혹시 먹다 남은 거 싸갔다가 탈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얘, 너희 시부모님도 참 어지간하시더라. 나 먹다 남은 게장 국물 싸달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너 고생 좀 하겠다. 아, 고생은 무슨. 남편도 시부모님도 근검절약하시는 분들이라 그래. 아무튼 고맙다. 그때 저는 친구에게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과한 절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당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안경원에 신제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제품을 정리하며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죠. 예, 급한 일 있으니 어서 집으로 좀 와라. 네? 저 오늘 야근하는 날인데. 그깟 야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미가 급하다는데 지금 회사 핑계나 대고 있겠단 거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글쎄 와보면 알아. 한시가 급하니까 꼬물거리지 말고 당장 와야 된다. 저는 급하다고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났게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향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곳은 집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이더군요. 당황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아니, 급하다는데 왜 이리 냈니? 예, 이거 좀 들어봐라. 이 멀쩡한 걸 누가 버렸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내가 아까부터 여기 지키고 있었다. 지금 이거 옮기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봐도 멀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어. 얼른 들어라. 하필 네 아버지는 이런 날 상갓집 갔지 뭐니? 윤규는 오늘 야간 학생들 강의했는 날 아니냐? 부를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 버려진 안마의자를 옮기려고 다급하게 야근하는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군요. 저는 결국 재촉하는 어머님을 도와 낑낑거리며 안마의자를 집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 이동하실 때 그 수발을 드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은 퇴직을 하시며 보험료와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차를 팔아버리셨거든요. 물론 저는 아버님을 말렸죠. 아버님, 그래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드실 텐데 차는 그냥 두시죠. 어차피 경차라 유지비 많이 안 되잖아요. 이제 집안에 들어앉은 사람이 차가 뭐가 필요하겠냐? 급할 것도 없고 설렁설렁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면 되지. 요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뇌인지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시부모님은 어딘가 가실 때마다 저를 불러서 데려다 달라고 하기 일쑤셨어요. 한 번은 부산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가야 한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제 연차 날짜에 딱 맞추셨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남편은 감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계획적으로 나를 잡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부산에 왕복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할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넌지시 기차를 권해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고속열차가 엄청 빨라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간다던데 기차표를 알아볼까요? 그게 얼만데 그걸 타냐? 둘이 왕복하려면 20만 원이 넘더라. 그 큰 돈을 왜 길에 쓰냐? 부산 왕복하려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기름값이 더 싸지. 그리고 기차에 사람도 많고 허리도 불편해서 네 어머니가 질색해. 마침 너도 쉬는 날이니 드라이브도 하고 좋질 않니? 가서 큰아버지한테 회도 좀 사달라고 하자. 이러다 늦겠어. 어여 출발하자. 저는 하는 수 없이 두 분을 모시고 부산까지 운전을 하게 됐죠. 그렇게 꼬박 7시간을 운전해 큰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 9시에 시작한 운전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답니다. 저는 너무 고단해 녹초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두 분은 일주일 후 서울에 올 때도 데리러 오길 바라시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하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고속열차를 예매해드렸죠. 그렇게 멀쩡히 기차로 오갈 수 있는 길을 왜 굳이 저를 끌고 내려가셨는지 열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두 분이 어딘가 가셔야 할 일이 생기면 호시탐탐 저를 운전기사로 써먹으려 기회를 엿보시더군요. 교통비도 아끼고 편하기도 하니 제가 힘들든 말든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두 분을 모시고 여기저기 운전해 다니기 바빴네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일이지만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잘도 피해 다니더군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나중에는 정이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렇게 구두쇠처럼 궁성을 떨다가도 저희 친정도는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몇 개월 후 남편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하는 게 학벌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박사를 마치려면 학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이런 생각을 들었는지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황당한 말씀을 너무나 당당하게 내뱉으시는 겁니다. 네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그건 좀 밀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박사학비가 좀 비싸야죠. 아시다시피 저희 맞벌이 한다고 해봐야 거의 저 혼자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두 분 생활비도 들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 더 해야지. 투자를 해야 뭐든 돌아오는 게 아니겠니? 말 들어보니 박사만 하면 교수 자리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던데. 네 남편이 머리는 좋은데 뒷바라지가 부족해서 저것밖에 능력을 못 펼친 거 아니니? 결혼했으면 남편 뒷바라지는 이제 네 몫인 거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궁리해 봐라. 무슨 방법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맹치같이 굴어? 네 남편 살려면 그 정도가 뭐니? 너 아니야? 너 이제 애도 낳고 자리도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네 남편 시간 강사하면서 쥐꼬리만큼 벌게 할 거야. 그거론 너희 못 버텨. 그러니까 네 친정에 말씀드려서 도움을 좀 받아봐라. 네? 저희 친정이에요. 그래. 듣자니 사돈댁이 여유가 좀 되시는 것 같던데. 사위도 자식인데 투자하시면 나중에 다 득이 되실 거 아니겠니? 가서 말씀 좀 드려봐라. 아니 아버님까지.
저희 부모님 그렇게 여유 없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학비를 왜 저희 집에 부탁해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저 불러다가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부탁은 무슨? 그냥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생각해 본 거지. 저는 친정에 손 벌릴 생각 전혀 없어요. 정 필요하면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라고 하세요. 아니면 두 분이 부업이라도 해서 아들 뒷바라지 좀 하시던지요. 전 이만 가볼게요.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결혼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정색을 했습니다. 두 분도 전과 다른 제 차가운 태도에 좀 당황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 분의 무리한 부탁에 휘둘리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호구로 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안타까우면 사제욕심 멀쩡한 두 분이 생활비를 벌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자신들은 노력해볼 생각도 없이 저희 친정돈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친정 부모님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됐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박사학비를 대주기로 하셨다는 거였죠. 부모님께 이유를 묻자 저 혼자 아등바등하는 게 안쓰러워 어쩌다 생각하신 거라고 둘러대셨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친정에 부탁한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신 선의의 거짓말을 믿기에는 그 타이밍이 너무 얄궂었으니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두 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시더군요. 하긴 빌빌거리는 사위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때한 불효를 생각하니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다 마치고도 여전히 남편은 시간 강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박사만 따면 당장 전임 교수가 될 것처럼 큰소리치던 남편은 계속 교수자리에서 낙방하고 있었죠. 저희는 남편이 자리를 잡으며 낳으려고 아이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었네요. 그쯤 되자 저 스스로도 남편의 무능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한 번 더 기함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맘때 저희 친정엄마는 친구분과 동업으로 오리고기집을 오픈하게 되셨어요. 엄마는 음식 솜씨가 남다르셨고 친구분은 오리 농장주와 친인척 관계라 장사할 결심을 하신 것 같더군요. 식당은 시청역 근처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회식하기 좋은 곳으로 금방 입소문이 나며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이 꽤나 북적거렸죠. 친정엄마는 몸은 힘드셔도 마음은 무척 즐거워 보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기쁨도 곧이어 등장한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엄마의 개업 소식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이 방정이었죠. 저희 엄마의 개업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모임을 다 저희 엄마의 식당에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모임과 동창 모임, 동네 지인 모임까지 모임이라는 모임은 전부 다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사돈 식당에 매출을 올려주는 고마운 노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창 바쁠 시간에 손님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가장 넓은 단체석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음식을 인원수에 턱없이 부족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양이 적다며 진상을 부리고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손님들 때문에 단체 회식 손님들이 예약을 하지 못하거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는 동업하는 친구에게 면이 서질 않아서 골머리를 썩어야 했어요. 그런데 민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엄마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영주야,
내가 너 신경 쓸까봐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전에 도와주러 왔을 때도 봤지만, 내가 너희 시어머니 손님들 때문에 친구한테 입장이 참 곤란해. 알지? 죄송해요, 엄마.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서. 아직도 그러세요? 그래? 말씀을 드렸구나. 근데 단지 손님은 그렇다 치고 요즘 이상한 손님들이 자꾸 와서 말이야. 이상한 손님이요? 어떤 손님이요? 아니, 얼마 전부터 김달순이라고 하면 알아서 서비스해줄 거란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여기 오면 공짜로 밥 먹을 수 있을 거라면서 너희 시어머니가 보냈다는 거지.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사람들을 끌고 가 민폐를 끼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이름을 대면 음식이 공짜라며 지인들에게 소문까지 냈던 거죠. 그래, 매일같이 공짜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통에 내가 정말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러다 우정이고 돈이고 다 잃겠다. 네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 아니야, 엄마. 여태 모르고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당장 관두시게 할게. 아, 정말 미치겠네. 그리고 저는 그날 퇴근하는 길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느라 혼이 났네요. 아무리 얼굴이 두껍기로 어떻게 사돈이 하는 식당에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랄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시댁에 도착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더군요. 너 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번 너희 시아버지 생신에 뭐 해드릴 생각이니? 네? 아버님 생신이요? 아직 한 달도 남아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너희 어머니 식당에 내가 보낸 손님이 몇이니? 그 정도면 매출 엄청 올랐을 텐데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시니? 무슨 말씀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손님을 끌어다 줬는데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니? 은혜요? 혹시 그 공짜 진상 손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진상이라니? 어머님이 그 사람들한테 저희 엄마 식당에 가면 공짜로 식사할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래. 당구를 잡으려면 초기에는 투자 좀 해야지. 내가 팔이 좀 넓니? 동네 사람들이랑 친구들, 아버지 지인들한테도 다 말해놨다. 아마 다음 주부턴 더 갈 거야. 어머니, 저랑 상의 한마디는 해주셨어야죠. 그 식당 엄마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분이랑 동업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당에 공짜 손님을 보내면 어떡하세요? 아니, 얘가 왜 이리 답답한 소리를 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도 시식시켜주는 거 몰라? 먹어봐야 맛있는지 알고 그래야 또 가는 거지. 내가 여기저기 신경 써서 소문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 거기가 마트나 백화점이에요. 거기 식당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무리한 영업하지 않아도 손님 많아요. 제발 이제 그런 공짜 손님들 보내지 마시고 모임도 거기서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 나 이런 황당한 경우를 봤나? 내가 몰고 간 손님이 몇인데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하지 못할 망정 이런 소리를?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어머니, 거기 저희 엄마가 동업하시는 가게라 입장이 좀 곤란하신가 봐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이제 사돈이 오리 장사를 하든 순대 장사를 하든 신경 쓰지 않으마.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은 저희 엄마도 아실 거예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하던 말은 다 하고 가야지. 아버님 생신이요? 네, 말씀하세요. 공짜 손님이든 뭐든 내가 몰아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사람들 몰고 가면 그게 얼마나 늘어나겠어. 그러니 이번 아버지 생신에 네 친정에 말해서 우리 가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 어떻겠니? 네, 설마 진심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 입이 떡 부러졌습니다. 세상에 하다하다 그 공짜 손님들 보낸 대가로 저희 친정의 가정까지 바꿔달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진심이 아니면 내가 멀쩡한 밥 먹고 왜 쉰소리 하겠니? 가서 너희 친정이랑 상의나 해봐라. 알겠지? 저는 어이가 없어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능과 시댁의 거짓은성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 길로 지체 없이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앞에 김달순 공짜 손님 사절이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붙였죠. 친정엄마는 갑작스런 제 행동에 놀라시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시어머니가 보낸 손님들이 들어서다 이 문구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죠. 혹시 김달순 씨가 보내서 오셨어요? 네. 여기 가서 자기 이름 대면 식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으신지 이상한 말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절대 아니니까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전하세요. 그분 말씀 듣고 갔다가는 망신만 당한다고요. 이게 웬일이래? 그러더니 놀란 얼굴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그 뒤로도 족족 식당에 들어서는 공짜 손님을 같은 방법으로 내쳤습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말에 서둘러 시댁 근처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정말 온갖 물건들이 다 있더군요. 주로 가전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소파나 식탁, 심지어 침대 같은 가구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다 싶은 생각에 서둘러 물건들을 고르고 당일 배송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돌아가 보니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집을 비우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계획하며 두 분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져뒀었어요. 며칠 전 공짜 호텔 숙박권과 다음날 조식 뷔페 이용권을 드렸던 거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신경 써주신 게 감사한 건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사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가전도 다 바꿔드리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마, 그러니? 거 봐라. 역시 안사돈은 생각이 깊으시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가시면 되니까 낮에 잊지 마시고 꼭 다녀오세요. 사우나도 공짜예요. 두 분 오랜만에 맛있는 뷔페도 드시고 피로도 풀고 오세요. 아휴, 그래. 내가 살다 보니 너한테 이런 선물을 다 받는구나. 고맙다. 그때 시어머니는 꽁주에 대한 기쁨으로 눈을 번뜩이며 좋아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어 제가 계획한 그날이 왔던 거죠. 저는 시간에 맞춰 부른 이삿짐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고 시댁에 있는 가전과 가구들을 전부 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문의해 놓은 자선단체에 모두 기부해버렸죠.
사실 시댁의 가구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하며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그 원룸에는 세탁기며 냉장고와 에어컨, 붙박이 옷장까지 거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따로 혼수를 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죠. 헌데 시부모님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바로 혼수할 돈이 굳었으니 그 돈으로 시댁의 가구를 바꿔달라고 하셨던 거죠. 그때도 어이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시부모님의 요구대로 시댁 가구를 바꿔드리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제가 해드렸던 가구를 모두 드러내고 재활용센터에서 고른 물품들로 시댁의 가구와 가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짧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해간 덕에 가구는 아직 다 새 것처럼 깨끗했네요. 지금껏 시부모님은 아무리 해드려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소원하신 대로 시댁의 가전은 물론 가구까지 싹 바꿔드린 거죠. 다음날 두 분은 흡족한 목소리로 호텔에서 돌아간 다음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며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짓 했어? 엄마가 흥분해서 전화하셨어. 가구랑 가전이 뭐 어떻다는 거야?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다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의미심장한 웃음만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흥분한 두 분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집이 이상해서 경비실에 물어보니 며느리가 가구를 싹 다 바꿨다던데. 네 짓이니? 아, 네 어머니.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깜짝 놀라실 거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가전은 그렇다 치고 멀쩡한 가구까지 왜 네 맘대로 바꿔? 어머니, 그거 다 제가 결혼할 때 해간 거잖아요. 이제 결혼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제가 해드린 거 제 맘대로 가져가는 게 뭐 문제될 거 있어요? 그 결혼이 파탄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말 그대로지. 내가 더 이상 이 거지 같은 집도석에서 호부 노릇 그만하고 싶단 말이야. 이젠 하나로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그 노름에 껴넣으려고 하는 꼴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뭐,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 가구 다 어쨌냐? 그 멀쩡한 것들을 다 어디다 치운 거야? 어머님보다 더 고마워하실 분들한테 드렸어요. 무위탁 노인분들 쉼터만 내고 그러는 곳에 쓰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람 있는 일이죠? 기부는 그런 곳에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말고요. 너 말 다 했냐? 진짜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저 결혼한 이후에 오늘이 제일 멀쩡해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래. 그럼 네가 사온 가구는 그렇다 치고 네 가전들은 왜 가져갔어? 아직 멀쩡한 것들인데.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싹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다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럼 멀쩡한 가전을 왜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친정돈은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 줄 아셨어요. 그냥 다 드러내기만 하려다가 그래도 신경 써서 재활용센터까지 가서 직접 고른 것들로 채워드린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소원대로 싹 바꿔드렸잖아요. 너 이 천하의 몹쓸. 너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러고도 네가 멀쩡히 나랑 얼굴 맞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놀고 있네. 넌 내가 너랑 계속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니?
너랑 안 살 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 입 다물고 여기 도장이나 찍어. 저는 준비된 이혼 서류를 남편의 면상으로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이를 본 시부모님은 기막히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며 말했어요.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 결혼하고 이날까지 제대로 돈 벌어온 거 몇 푼 되지도 않고요. 그나마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결혼 내내 제가 가장 노릇하면서 살아온 거 다 반영된다던데요.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것도 이혼에 다 참고가 돼요. 모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 식당에 민폐 끼치신 것도 영업방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박사 학비까지 다 대주셨잖아요. 당신 그 학비까지 다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곱게 도장 찍어. 소송 가봐야 네가 좋을 게 있는 줄 알아. 시부는 그제야 제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들리는 건지 처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며느리가 맞는 거냐? 어? 네, 맞아요. 지금껏 말도 안 되는 억지 다 들어드리며 종처럼 운전해드리고 돈 보태드리고 그런 띵짓거리 하면서 산 거 저 맞아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고마운 줄로 좀 아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고 정도도 모르세요. 결국 저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 저 사람이랑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예, 알았다. 흥분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우리 대화로 좀 풀어보자꾸나. 이렇게 억지 쓴다고 해결되는 게 있겠니? 억지요? 그건 두 분 전문이시죠. 저는 거기에 휘둘리는 거 전문이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법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봐. 다시 한번 말하는데 괜히 머리 굴릴 생각하면 나 학비까지 다 첨부할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토해내듯 모두 쏟아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짐을 끌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죠. 그 길로 친정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께 눈물로 사죄했지만 두 분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사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궁상맞은 집구석과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함에 버티더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제가 집을 나가자 남편의 벌이로만 생활이 힘들었는지 결국 시아버님이 재취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 친구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멀쩡히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제 벌이에 기대서 당당히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이제 후회바분한 마음으로 제가 번 돈을 저를 위해 쓰며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아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당연히 타인의 호의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삶을 살고 계시겠죠? 부디 오늘도 감사함을 아는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